새벽 3시 10분. 박영희는 꿈속에서 재봉틀 소리를 듣고 있었다. 딸카닥, 딸카닥. 그런데 그 소리가 점점 크고 거칠어졌다. 쿵, 쿵, 쿵. 할머니, 영희 할머니. 73세의 박영희가 벌떡 일어났다. 심장이 가슴팍을 두들기며 뛰었다. 누군가 현관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고 있었다. 제발 문 열어주세요. 목소리의 주인을 알아챘다. 1층에 사는 젊은 청년 윤태민이었다.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한다고 했던 22 남짓한 아이. 평소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90도로 인사하는 예의 바른 청년이었는데 지금 목소리는 완전히 달랐다. 떨리고 있었다. 영희는 잠옷 위에 가디건을 걸치고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나갔다. 인터폰 화면을 켰다. 태민의 얼굴이 창백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있었고 눈동자는 어디론가 자꾸 휩쓸리며 불안하게 움직였다. 태민아, 무슨 일이야? 지금 당장 나와주세요. 위험해요. 위험하다니. 영희의 손이 문고리에서 멈칫했다. 하지만 태민의 목소리에서 진절머리 나는 절박함이 느껴졌다. 그동안 한 번도 소리 높인 적 없는 아이가 새벽 3시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이유가 무엇일까? 영희는 본능적으로 현관문 빗장을 풀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태민이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다. 설명은 나중에 할게요. 지금은 바로 내려가야 해요. 야, 너 뭐하는? 이럴 시간이 없어요, 할머니. 태민은 영희를 밀다시피 하며 계단을 뛰어내렸다. 영희는 숨이 턱에 차올랐다. 무릎이 후들거렸고 계단 난간을 놓칠 뻔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딱! 2층 어둠 속에서 전등이 켜졌다. 영희의 집 전등이었다. 저거는 영희가 헐떡이며 중얼거렸다. 내가 분명히 끄고 잤는데. 태민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그는 영희를 거의 끌다시피 하며 건물 뒤편으로 이끌었다. 빈 공터였다. 쓰레기통 뒤쪽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순간 골목 입구로 검은 SUV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섰다. 영희의 혈압이 확 올랐다. 누구지? 운전석 문이 열렸다. 내린 사람을 보는 순간 영희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했다. 도윤이라고? 자신의 아들이었다. 40살의 박도윤. 키가 크고 깔끔한 차림으로 나름 잘 나가는 직장인 티를 내는 아들이 새벽 3시에 검은 차를 몰고 나타난 것이다. 조수석에서는 며느리 한세라가 내렸다. 평소 병원 간호사복 차림의 단정한 며느리는 오늘 푸른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뒷자리에서 마지막으로 내린 사람은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었다. 영희는 그 남자를 본 적이 없었다. 저 사람, 태민이 영희의 귀에 속삭였다. 최강식이에요. 이 동네에서 유명한 사채업자입니다. 사채업자? 영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그들은 발소리를 죽이며 계단을 올라갔다. 영희의 집으로. 그녀가 방금 전까지 잠들어 있던 그곳으로. 할머니, 태민이 다급히 속삭였다. 휴대폰 있어요?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졌다. 다행히 있었다. 이걸로 사진 찍어야 해요. 증거로요. 증거? 할머니 아드님이 빚을 졌어요. 많이요. 그래서 지금 할머니 집을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거부하시니까. 태민의 말이 끊어졌다. 2층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쿵. 그리고 이어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 가스 냄새 나는 것 같은데? 도윤의 목소리였다. 정말 위험하네요. 어르신이 실수로 밸브를 잘못 건드리신 모양이에요. 처음 듣는 남자 목소리. 아마도 최강식인 듯했다.
그럼 우리가 빨리 처리해 드려야겠네요. 영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가스 냄새라니. 그들이 무엇을 하려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태미나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들이 지금 사고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실수로 가스를 잘못 건드렸다. 뭐 그런 식으로요. 그러면 할머니는 태민이 말을 끝내지 못했다. 하지만 영희는 알았다. 그러면 자신은 이 세상에 없게 되고 집은 자연스럽게 아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아들은 그 집으로 빚을 갚게 될 것이다. 영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70년 넘게 살면서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다. 자신이 낳고 기른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낯선 사채업자와 손잡고 자신을 해치려 하다니. 그런데 태미나 영희가 고개를 들었다. 너는 어쩌다 이걸 알게 된 거야? 태민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다. 사실 저는 평범한 알바생이 아니에요. 제 이모가 변호사인데 이런 사건들을 전문으로 다루는 분이에요. 저도 그 일을 도와주고 있거든요. 며칠 전부터 할머니 집 주변에서 수상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경찰은? 이미 연락했어요. 곧 올 거예요.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할머니 안전이에요. 그때 2층에서 또다시 소리가 났다. 뭔가 무거운 것이 끌리는 소리였다. 그리고 곧이어 세라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 침대를 이렇게 옮기면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맞아요. 할머니가 가스 냄새를 맡고 급하게 침실에서 나오다가 넘어진 것처럼 보이게 해야죠. 최강식의 목소리였다. 영희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저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너무나 생생하게 그려졌다. 자신의 침실을, 자신의 집을, 자신의 죽음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할머니, 태민이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힘내세요. 우리가 이긴 거예요. 저들은 이미 현행범이고 증거도 충분해요. 그런데 영희가 고개를 저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도윤이를 그렇게 키운 것도 아닌데.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할머니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오셨네요. 태민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영희는 2층을 올려다봤다. 자신의 집 불빛이 환히 켜져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따뜻하고 평화로웠던 그곳이 지금은 범죄 현장이 되어 있었다. 경찰차가 골목으로 들어섰다. 그와 동시에 2층에서 부산한 소리가 들려왔다. 발걸음 소리, 무언가 급히 정리하는 소리. 하지만 이미 늦었다. 태민이 말한 대로 저들은 현행범이었다. 할머니, 태민이 말했다. 이제 진짜 끝났어요. 할머니는 안전해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무거웠다. 오늘 밤 이후로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더 이상 예전의 평화로운 일상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묘한 안도감도 들었다. 적어도 자신은 살아남았다. 그리고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경찰들이 건물로 뛰어들어갔다. 곧이어 2층에서 고함 소리와 함께 소동이 벌어졌다. 영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길고 긴 밤이 이제야 끝나가고 있었다. 경찰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간 지 10분이 지났다. 영희와 태민은 여전히 공터 어둠 속에 숨어 있었다. 2층에서는 고함 소리와 함께 발걸음 소리가 요란했다. 나가세요. 여기 집주인 아들이에요. 도윤의 목소리였다. 아직도 당당하게 소리치고 있었다. 잠깐만요. 신분증 확인 좀 하겠습니다. 경찰의 목소리가 들렸다. 영희는 가슴이 철렁했다.
혹시 도윤이 정말로 집주인 아들이라고 우기면서 빠져나가는 건 아닐까? 태미나 영희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저들이 그냥 나가면 어떻게 해? 괜찮아요, 할머니. 증거가 있어요. 태미는 휴대폰을 꺼내더니 몇 장의 사진을 보여줬다.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이는 사진들이었다. 가스배관 근처에서 뭔가를 만지작거리는 최강식의 모습, 침실 가구를 옮기고 있는 세라의 모습, 그리고 현관문 앞에서 열쇠를 만지작거리는 도윤의 모습까지. 언제 찍은 거야? 아까 저희가 내려오기 전에요. 제가 미리 카메라를 설치해 놨거든요. 태민의 말에 영희는 놀랐다. 카메라를? 네. 사실 며칠 전부터 수상한 낌새를 챘어요. 할머니 집 주변에 낯선 사람들이 자꾸 어슬렁거렸거든요. 그래서 이모한테 말했더니 조심스럽게 지켜보라고 했어요. 이모가 변호사라고 했지? 윤미정 변호사예요. 주로 어르신들이 사기나 협박 당하는 사건들을 담당해요. 이런 일이 요즘 정말 많거든요. 영희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런 일이 많다니. 자신만 당하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는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는 노인들이 많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태민아, 도윤이가 언제부터 이런 짓을 계획한 걸까? 태민이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아마 두어 달 전부터인 것 같아요. 할머니, 혹시 그때쯤 아드님이 집 서류 이야기를 꺼낸 적 있으세요? 영희는 기억을 더듬어 봤다. 그러고 보니 있었다. 도윤이가 엄마 집을 자기 이름으로 잠깐만 넘겨놓자고 했던 적이 있었다. 그때는 세금 문제 때문이라고 했었다. 네, 맞아요. 그런 적 있어요. 세금 때문에 그런다고 했는데 그게 거짓말이었을 거예요. 사실은 집을 담보로 잡으려고 했던 거죠. 영희의 가슴이 쓰렸다. 그때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다. 도윤이가 평소보다 조급해 보였고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었다. 어머니의 본능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지만 설마 이런 일까지 벌일 줄은. 도윤이가 왜 그렇게 큰 빚을 졌을까? 태민이 다시 휴대폰을 조작하더니 뭔가를 보여줬다.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아드님이 스타트업 회사를 차리셨는데 잘 안 됐어요. 그 과정에서 투자금도 날리고 개인 빚도 많이 졌고요. 특히 코인 투자로 큰 손실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코인? 가상화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위험해요. 한순간에 큰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또 한순간에 모든 걸 잃을 수도 있거든요. 영희는 고개를 저었다. 코인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는 자신과 달리 아들은 그런 위험한 일에 뛰어들었던 것이다. 그리고 결국 어머니의 집까지 노리게 됐다. 2층에서 다시 소동이 일어났다. 이번에는 세라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냥 어머님께 영양제 드리러 온 거예요. 그럼 왜 새벽 3시에? 남편이 갑자기 가자고 해서. 영양제라니. 영희는 쓴웃음을 지었다. 며느리가 가져온 것도 영양제가 아니라 수면제였을 것이다. 태민아, 저들이 나한테 뭘 먹이려고 했을까? 아마 수면제나 신경안정제 같은 걸 거예요. 할머니가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가스밸브를 조작해서 사고로 꾸미려고 했을 거예요. 영희는 소름이 돋았다. 만약 태민이 깨워주지 않았다면 자신은 지금쯤 이 세상에 없었을 것이다. 고마워, 태민아. 내가 아니었으면.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할 일을 한 거예요.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경찰들이 누군가를 끌고 내려오는 소리였다. 영희와 태민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어 봤다. 최강식이 수갑을 찬 채로 경찰에게 끌려 나오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화가 난 듯 일그러져 있었다. 이건 말도 안 돼. 나는 그냥 상담을 하러 온 거라고. 상담을 새벽 3시에 하세요?
경찰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이어서 세라도 끌려 나왔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남편이 그냥 어머님께 인사드리러 가자고 해서. 마지막으로 도윤이 나왔다. 그는 수갑은 차지 않았지만 경찰 2명이 양쪽에서 에스코트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어깨는 푹 처져 있었다. 영희는 아들의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분노와 실망,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모성애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경찰차에 태워지기 전에 도윤이 주변을 둘러봤다. 마치 어머니를 찾는 것 같았다. 영희는 몸을 더 낮춰 숨었다. 아직은 아들과 마주칠 준비가 되지 않았다. 경찰차들이 모두 떠나고 나서야 영희와 태미는 공터에서 나왔다. 골목이 다시 조용해졌지만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할머니, 이제 집으로 들어가셔도 돼요. 경찰들이 현장을 다 정리했을 거예요. 하지만 영희는 선뜻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모든 게 예전과 같아지는 건 아니었다. 오늘 밤의 일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다. 태민아,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일단 조사를 받으셔야 해요. 할머니는 피해자이시니까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문제는 아드님이죠.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윤이는 이제 범죄자가 될 것이다. 자신의 어머니를 해치려 한 범죄자로. 그런데 할머니, 태민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모가 내일 뵙고 싶어 해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상의해야 할 일들이 있거든요. 무슨 일들? 집 보안 문제, 그리고 법정에서 증언하실 일도 있을 거예요. 법정. 영희는 그 단어에 움찔했다. 자신의 아들을 법정에서 고발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힘드시겠지만 해야 할 일이에요. 할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어르신들을 위해서도요. 영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태민의 말이 맞았다. 도윤이를 그냥 넘어가면 또 다른 누군가가 같은 피해를 당할지도 모른다. 알았어. 내일 이모 만나볼게. 고생 많으셨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 끝났어요. 하지만 영희는 알고 있었다.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걸. 새로운 삶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들은 천천히 건물로 걸어갔다. 영희는 2층 자신의 집을 올려다봤다.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지만 더 이상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었다. 오늘 밤의 일로 인해 그곳은 영원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영희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70년을 넘게 살면서 겪어보지 못한 일이지만 그래도 살아남았다. 그리고 진실이 밝혀졌다. 이제는 앞을 보고 나아가야 할 때였다. 다음 날 오전 9시, 영희는 거의 잠들지 못한 채로 아침을 맞았다. 집안 곳곳에 어젯밤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침실 가구가 제자리에 없었고 부엌 싱크대 위에는 경찰이 증거로 가져간 컵 자리가 동그랗게 남아 있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영희는 깜짝 놀라 가슴을 쓸어내렸다. 어젯밤 이후로는 누구든 문을 두드리면 심장이 쿵쾅거렸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태민이 서 있었다. 옆에는 키가 작고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 함께 있었다. 할머니, 저예요. 이모랑 같이 왔어요. 영희는 문을 열었다. 태민의 이모 윤미정은 생각보다 젊어 보였다. 40살 정도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인상은 부드러웠다. 안녕하세요, 영희 어르신. 윤미정입니다. 들어오세요.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괜찮아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미정은 영희와 마주 앉더니 서류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다. 어르신, 먼저 어젯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태민이가 적절한 시기에 어르신을 구해낸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태민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네. 그런데 사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미정의 말에 영희는 긴장했다. 무슨 뜻이죠? 최강식이라는 사람이 어르신 아드님한테 빌려준 돈이 2억이 넘어요. 그리고 이자까지 합치면 3억에 가깝죠. 어르신 집값이 얼마나 될까요? 글쎄요, 3억 정도? 맞아요. 그러니까 최강식 입장에서는 어르신 집만 손에 넣으면 모든 빚을 회수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젯밤 일이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할 사람이 아니에요. 영희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럼 또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가능성이 높아요. 다른 방법으로요. 태민이 끼어들었다. 이모,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어요? 물론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걸려요. 그 전에 어르신이 위험할 수 있어요. 미정은 노트북 화면을 영희에게 보여줬다. 최강식의 사진과 함께 그의 범죄 이력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이 사람은 지금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12명의 어르신들을 상대로 사기를 쳤어요. 모두 집이나 상가를 빼앗겼죠. 12명이나요? 네. 그리고 이 중에 3분은 미정이 말을 멈췄다. 영희는 그 침묵의 의미를 짐작할 수 있었다. 돌아가셨나요? 네. 모두 사고로 처리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영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자신이 죽을 뻔했다는 것도 충격이지만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이 자신 말고도 12명이나 더 있다는 것이 더 끔찍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은 어르신이 안전한 곳으로 피하시는 게 좋겠어요. 피한다고요? 네. 친척집이나 요양원 같은 곳에서 당분간. 싫어요. 영희가 단호하게 말했다. 여기가 제 집이에요. 왜 제가 피해야 해요? 어르신 생명이 더 소중하잖아요. 아니에요. 70년 넘게 살면서 처음으로 깨달은 게 있어요. 도망치면 끝이에요. 계속 도망쳐야 해요. 태민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할머니, 너무 위험해요. 위험하더라도 여기 있을 거예요.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아보죠.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르신 말씀이 맞아요. 사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다른 방법이 있어요. 뭔가요? 미끼 작전이에요. 영희와 태민이 동시에 미정을 바라봤다. 최강식은 분명히 다시 올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경찰과 협조해서 현행범으로 잡는 거죠. 그럼 저는 미끼 역할을 하라는 거군요. 위험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물론 어르신 주변에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을 거고 만에 하나 위험한 상황이 되면 즉시 출동할 거예요. 영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무서웠지만 미정의 말이 맞는 것 같았다. 계속 숨어만 있으면 언제까지고 불안할 것이다. 알겠어요. 해보죠. 정말요? 태민이 놀랐다. 네. 대신 계획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미정이 노트북을 조작하더니 건물 도면을 보여줬다. 일단 어르신은 평소처럼 생활하세요. 다만 휴대폰에는 비상연락용 앱을 설치할 거예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경찰과 우리에게 동시에 신호가 갑니다. 그리고요? 태민이는 맞은편 빈집에서 대기할 거예요. 카메라와 녹음 장비로 모든 걸 실시간으로 기록하죠.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죠? 그래서 보험이 필요해요. 미정이 작은 기계를 꺼냈다. 이건 개인 경보장치예요. 이걸 누르면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나면서 동시에 경찰의 신호가 갑니다. 영희는 그 작은 기계를 받아들었다. 생각보다 가벼웠다. 언제쯤 올까요? 아마 오늘 저녁이나 내일 밤쯤. 최강식은 급한 성격이거든요. 어젯밤 계획이 실패한 걸 알고 있으니까 더 서둘 거예요.
그때 영희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도윤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받으세요. 미정이 말했다. 하지만 스피커폰으로 하고 녹음도 할게요.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엄마. 도윤의 목소리는 어젯밤과 달리 힘없고 떨리고 있었다. 엄마, 미안해요. 지금 어디 있니? 경찰서예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나가서. 도윤아, 영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너는 나를 죽이려고 했어. 아니에요, 엄마.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잠깐 집을 빌리려고 했을 뿐이에요. 거짓말 하지 마. 가스밸브 만진 거 다 봤어. 도윤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죽고 싶어요. 제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런 짓을. 그만 울어. 이제 와서 울면 뭐해? 엄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요. 영희는 미정을 바라봤다. 미정이 고개를 저으며 입모양으로 녹음 중이라고 했다. 도윤아, 최강식이라는 사람이 누구야? 왜 그걸 물어보세요? 대답해. 그 사람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에요. 얼마나? 2억 아니, 이자까지 하면 3억 정도요. 그래서 우리 집을 넘기려고 했던 거구나. 엄마,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회사가 망하고 나서 정말 다른 방법이. 그만해. 영희가 전화를 끊었다.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완벽한 자백이에요. 이제 법정에서 유리해질 거예요. 하지만 영희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아들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해야 할 일이니까요. 그때 현관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택배 기사였다. 박영희님 맞으세요? 꽃 배달 왔어요. 꽃? 영희는 고개를 갸웃했다. 누가 꽃을 보냈을까? 택배 기사가 건넨 꽃다발에는 카드가 하나 꽂혀 있었다. 영희가 그것을 뽑아 읽었다. 어르신, 곧 다시 뵙겠습니다. 최강식으로부터. 영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미정과 태민도 그 카드를 보고는 긴장했다. 시작됐네요. 미정이 중얼거렸다. 어르신, 준비하세요. 오늘 밤이 될 것 같아요. 영희는 꽃다발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리고 개인 경보장치를 주머니에 꼭 넣었다. 이제 정말 시작이었다. 저녁 6시. 영희는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하지만 손이 계속 떨렸다. 주머니 속 경보장치를 만질 때마다 심장이 빨라졌다. 맞은편 빈집에서는 태민이 대기하고 있었다. 창문 틈으로 작은 카메라 렌즈가 반짝였다. 1층에는 사복경찰 2명이 택배기사와 통닭 배달원으로 변장해서 숨어 있었다. 윤미정 변호사는 관리사무소에서 CCTV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오후 7시가 지나자 영희는 일부러 베란다 빨래를 널었다. 평상시와 다름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골목을 지나는 모든 차가 의심스러웠다. 8시. 초인종이 울렸다. 영희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인터폰을 확인했다. 화면에는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다. 세라였다. 혼자 와 있었다. 어머님, 저예요. 세라예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어제와 달리 힘없고 떨리고 있었다. 영희는 잠시 망설였다. 혼자 온 것 같지만 함정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미끼 작전의 성공을 위해서는 문을 열어야 했다. 들어와. 세라가 들어서는 순간 영희는 그녀의 모습에 놀랐다. 어제의 단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머리는 산발이고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세라는 현관에서부터 무릎을 꿇었다.
저는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어요. 일어나. 어머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도윤 오빠가 죽는다고, 빚쟁이들이 죽인다고 해서 영희는 세라를 거실로 이끌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세라야, 너 혼자 온 거니? 네, 아니에요. 세라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다. 사실은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다. 영희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최강식이었다. 어제와 달리 정장이 아닌 점퍼 차림이었고 뒤에는 덩치 큰 남자 둘이 따라 들어왔다. 어르신, 오랜만이네요. 최강식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어제는 경찰 때문에 할 말을 다 못했는데 오늘은 끝까지 얘기해 봅시다. 영희는 주머니 속 경보장치에 손을 넣었다. 하지만 아직 누르지는 않았다. 증거를 더 확보해야 했다. 무슨 말을요? 어르신도 아시잖아요. 아드님이 제게 빚진 게 얼마나 되는지. 최강식은 소파에 거침없이 앉았다. 마치 자신의 집인 것처럼. 그 빚이 저와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 있어요. 아드님이 어르신 집을 담보로 빌렸거든요. 그런 적 없어요. 최강식이 비웃었다. 없다고요? 그럼 이건 뭘까요? 그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영희는 그 서류를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차용증이었다. 이건 가짜예요. 가짜라고요? 어르신 도장도 찍혀 있고 서명도 되어 있는데요. 영희는 서류를 자세히 봤다. 정말로 자신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 하지만 서명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이건 위조예요. 저는 이런 거 한 적 없어요. 위조라는 증거가 있나요? 최강식의 말에 영희는 할 말이 없었다. 법적으로는 이 서류가 유효할 수도 있었다. 어르신 어려우시겠지만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아드님 빚을 갚으려면 이 집을 팔아야 해요. 안 팔아요. 그럼 어르신이 대신 갚으시겠다고요? 3억을요? 영희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런 돈이 있을 리 없었다. 최강식이 일어서더니 집안을 둘러봤다. 마치 이미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좋은 집이네요. 위치도 좋고. 3억은 거뜬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어봤다. 그리고 컵을 꺼내 물을 따라 마셨다. 어르신, 목 마르시죠? 물 한 잔 드릴까요? 영희는 고개를 저었다. 어제의 일을 생각하면 최강식이 주는 건 아무것도 마실 수 없었다. 그러고 보니 어제 일이 좀 아쉬웠어요. 최강식이 웃으며 말했다. 계획이 완벽했는데 방해받았네요. 무슨 계획이요? 어르신도 아시잖아요. 가스 사고 말이에요. 영희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최강식이 직접 자백하고 있는 것이다. 그게 사고가 아니었다고요? 당연히 사고가 아니죠. 우리가 만든 거예요. 최강식이 태연하게 말했다. 어르신 같은 분들은 가스밸브 조작해 놓으면 모르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고로 처리되고 집은 상속인에게 넘어가죠. 그럼 저를 죽이려고 했죠. 어젯밤에 말이에요. 영희는 온몸이 떨렸다. 최강식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게 더 무서웠다. 걱정 마세요, 어르신. 오늘은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해요. 다른 방법이요? 최강식이 주머니에서 작은 병을 꺼냈다. 이거 드시면 돼요. 그럼 편안하게 잠들 수 있어요. 영원히요. 독약이었다. 영희는 뒤로 물러서며 경보장치 버튼을 눌렀다. 삐. 귀가 찢어질 듯한 경보음이 울렸다. 동시에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경찰들이 뛰어들어왔다.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최강식과 그의 부하들은 당황했지만 곧 저항했다. 덩치 큰 남자 하나가 경찰에게 달려들었고 거실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영희는 구석으로 피했다. 세라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태민이 뛰어들어와 영희를 보호했다. 괜찮아, 태민아. 최강식은 결국 수갑을 차고 끌려갔다. 가면서도 영희를 노려봤다. 이걸로 끝난 줄 알지 마세요, 어르신. 내가 감옥에 들어간다고 해서 빚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윤미정 변호사가 나타나더니 차갑게 말했다. 최강식 씨, 지금까지의 모든 대화가 녹음되었습니다. 살인 예고, 살인 미수, 협박,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고요. 특히 위조 차용증은 결정적 증거가 되겠네요. 최강식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제야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다. 그리고 어르신, 미정이 영희에게 말했다. 오늘 녹음된 내용으로 아드님의 빚은 모두 무효가 됩니다. 사기로 빌린 돈이니까요. 영희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정말로 끝난 것이다. 세라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울고 있었다. 영희는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일어나, 세라야. 어머님, 저는 정말 알아. 너도 피해자야. 영희는 세라를 일으켜 세웠다. 며느리도 남편의 거짓말에 속아서 이런 일에 휘말린 것이다. 경찰들이 모두 철수하고 나서 영희는 거실에 혼자 앉았다. 태민과 미정은 정리할 일이 있다며 잠시 나갔다. 고요한 집안에서 영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틀 동안 겪은 일이 꿈만 같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도윤이었다. 여보세요? 엄마, 저희 때문에 고생 많으셨어요. 괜찮아. 엄마, 저 이제 어떻게 하죠? 영희는 잠시 생각했다. 화가 나고 실망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자신이 낳은 아들이었다. 처벌받을 건 받고 다시 시작해. 엄마. 그리고 도윤아. 네.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해. 약속해. 네, 엄마. 약속드릴게요. 영희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70년을 살면서 가장 무서운 이틀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용기 있었던 이틀이기도 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다. 한 달 후, 영희는 아침 일찍 일어나 거실 창문을 활짝 열었다. 5월의 따뜻한 바람이 들어왔다. 한 달 전만 해도 이 창문을 열기가 무서웠는데 이제는 다시 평온함을 되찾았다. 거실 탁자 위에는 신문 기사 스크랩이 놓여 있었다. 고령자 대상 사기범 일당 실형 선고, 사채업체 대표 징역 8년 확정 같은 제목들이었다. 태민이 가져다 준 것들이었다. 최강식은 결국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그의 조직원들도 모두 실형을 받았다. 그리고 그동안 최강식에게 피해를 입은 다른 어르신들의 사건들도 다시 수사되기 시작했다. 도윤은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직접적인 살인 시도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이 참작되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영희와 연락을 피하고 있었다. 부끄러움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세라는 선처를 받았다. 사실상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영희에게 편지를 보냈다. 어머님 덕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다고 썼다. 영희는 그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마음이었다. 분노도 실망감도 여전히 남아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있었다. 적어도 진실이 밝혀졌고 정의가 실현되었으니까.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렸다. 이제는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았다. 인터폰을 보니 태민이 서 있었다. 할머니, 저예요. 들어와. 태민이 들어서며 밝게 웃었다. 할머니, 오늘 기분 좋아 보이세요. 그래. 요즘 잠도 잘 오고 괜찮아. 다행이에요. 그런데 할머니,
오늘 이모랑 같이 나가실 일이 있어요. 어디 가는데? 법률사무소요. 이모가 할머니께 제안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해요. 영희는 고개를 갸웃했다. 더 이상 법적인 문제는 없을 텐데 무슨 일일까? 1시간 후 윤미정의 법률사무소. 작지만 깔끔한 사무실이었다. 벽에는 어르신 전담 상담실이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다. 어르신, 어떠세요? 몸은 좀 괜찮으세요? 미정이 따뜻하게 맞았다. 네, 덕분에 좋아졌어요. 다행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어르신께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모셨어요. 부탁이요? 미정이 차를 내오며 설명했다. 요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가 정말 많아요. 어르신 사건 이후로 저희 사무소에 상담 요청이 엄청 늘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런데 문제는 어르신들이 법률사무소에 오는 걸 어려워하신다는 거예요. 변호사라고 하면 겁을 내시고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도 한 달 전까지는 변호사라는 존재가 낯설고 어려웠다.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 어르신께서 저희를 도와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제가요? 뭘 도와요? 상담 도움이요. 저희 사무소에서 어르신들이 오시면 처음에 어르신이 맞아주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어르신들도 마음 놓고 상담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영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자신이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니 의외였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어르신이 겪으신 일을 다른 분들에게 들려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태민이 끼어들었다.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면 다른 어르신들도 용기를 낼 수 있을 거예요. 용기를요? 네. 할머니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영희는 마음이 움직였다. 자신 같은 일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었다. 급여도 드릴 거예요. 미정이 덧붙였다. 많지는 않지만 교통비랑 점심비 정도는 충분할 거예요. 급여는 상관없어요.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하겠어요. 미정과 태민이 환하게 웃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시는 게 어떨까요? 좋아요. 사무소에서 나오는 길, 영희는 기분이 좋았다. 70년 넘게 살면서 누군가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뿌듯한 일인지 몰랐다. 태민아, 고마워. 모료 할머니. 내가 아니었으면 아직도 무서워서 집에만 있었을 거야. 할머니가 용감해서 이긴 거예요. 저는 그냥 조금 도운 것뿐이에요. 집에 돌아온 영희는 오래간만에 미싱을 꺼냈다. 한 달 동안 손대지 않았던 재봉틀이었다. 먼지를 털어내고 실을 끼웠다. 딸카닥, 딸카닥. 익숙한 재봉틀 소리가 집안을 채웠다. 영희는 오랫동안 못했던 바느질을 하며 마음의 평안을 되찾았다. 그때 현관에서 소리가 났다. 열쇠로 문을 여는 소리였다. 영희는 깜짝 놀라 재봉틀을 멈췄다. 엄마. 도윤의 목소리였다. 영희는 가슴이 쿵했다. 한 달 만에 처음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다. 도윤이? 도윤이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왔다. 한 달 사이에 많이 야위어 보였다. 얼굴도 어둡고 기운이 없어 보였다. 엄마, 안녕하세요. 어색한 인사였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자연스럽게 엄마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존댓말을 쓰고 있었다. 앉아. 도윤이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영희도 재봉틀 앞 의자에서 몸을 돌려 아들을 바라봤다. 어떻게 지내? 그냥 지내고 있어요. 일은? 새로 구했어요. 작은 회사지만 성실하게 하고 있어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이었다. 엄마,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알아.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한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제가 어떻게...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울음을 참고 있는 것 같았다. 이미 지난 일이야. 하지만 엄마가 저를 용서하실 수 있을까요? 영희는 한참 동안 아들을 바라봤다. 분노와 실망감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다. 하지만 그래도 자신이 낳고 기른 아들이었다. 도윤아. 네. 다시는 그런 일 없어야 해. 네, 절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거짓말하면 안 돼. 네, 엄마. 약속해? 약속드려요. 영희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에서 도윤이 좋아하는 김치를 꺼냈다. 배고프지? 밥 해줄까?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 울지 마.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야. 네, 엄마. 고맙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어색하긴 했지만 한 달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시간이었다. 도윤이 돌아간 후 영희는 작은 노트를 꺼내 일기를 썼다. 오늘 새로운 시작을 했다. 법률사무소에서 일하게 되었고 도윤이와 화해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70년을 살면서 깨달았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고 상처받아도 다시 용서할 수 있고 무서워도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태민이와 미정 변호사 같은 사람들이 있고 나를 필요로 하는 다른 어르신들이 있다. 내일부터는 또 다른 영희 할머니가 된다.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노트를 덮고 침대에 누웠다. 창밖으로는 5월의 밤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영희는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평안함이었다. 두려움 속의 평온이 아니라 희망 속의 평온이었다.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삶이 기대되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또 다른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감사합니다.